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가을이 부쩍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꼭 이뤄야지만 이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왔다면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겠죠.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10월 24일 금요일이죠.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에게 각광받고 있는 이 공연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이 공연이요. 요즘 그 공연계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4060 중장년층이 공연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 30대 여성 관객 중심으로 움직이던 우리나라 공연계에 이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음의 상징의 거리인 이 서울 대학로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극이 연일 매진 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이 세월호 참사 여파로 유난히 어려웠던 올 뮤지컬 시장에도 시카고와 캐츠 등 이 중장년 관객이 선호하는 작품들이 좌석 점유율 90%를 넘기면서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 공연 시장에서는요, 이미 은퇴한 연금 소득자들이 가장 중요한 관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4060 관객을 잡지 못하면 흥행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때가 온 건데요. 20, 30대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많은 40, 50대들의 영향력이 공연 시장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일례로 지난달 19일 대학로 DCF 대명문화공장에서 개막한 이 연극 황금연못은요. 10월 2일까지 총 15회 공연 중 5차례 매진 기록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또한 11월 2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에서 공연하는 연극 이 슬픈 연극도요. 좌석 점유율 90%를 넘기며 흥행작 대열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9월 3일 개막한 이래 이 매진 기록도 16차례나 세웠다고 합니다. 두 연극 모두 이 전체 관객 중에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60에서 80%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TV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 중장년들에게 익숙한 배우 등을 캐스팅한 것도 이대 작품의 공통점입니다. 황금연못에는 이순재와 신구, 남훈이, 성병숙 등이 출연하고요. 슬픈 연극에는 강신일과 김준기 등이 출연합니다. 이 마케팅 전략도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황금연못은 대학로 연극으로는 이례적으로 TV 광고를 했고, 슬픈 연극은 50대에서 70대 관객들에게 30% 할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황금연못은요, 79세와 69세 노부부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삶과 사랑의 의미를 조명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한 슬픈 연극에서는 병으로 죽음을 앞둔 남편과 그 아내가 과거를 회상하며 웃음과 눈물을 주고받다고 하는데요. 이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평이한 주제지만 중장년 관객들은 극중 장면을 자신의 삶에 대입시켜 공감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 79세로 황금연못에서 79세 은퇴 교수 노만 역을 연기하는 배우 이순재 씨는요, 이 중년 이상 관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다고 말하면서 연극을 처음 보는 분이 아닐까 할 정도로 중후한 분들이 노인의 생과 사회 문제에 공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지긋한 관객은요, 이 연극의 대사가 황혼기를 맞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는 말 같아서 위로가 됐다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공연계의 중장년 관객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중장년 노년 배우들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TV 드라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역으로 단골 출연하는 강부자와 박웅은요. 각각 10월 9일과 17일 개막한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그리고 수상한 수업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중장년 관객 공략에 나선다고 하고요. 또 올 12월 막을 올릴 뮤지컬 라카지에는 배우이자 공연 제작자인 송승헌이 출연해서 1990년 사회 참미 이후 24년 만에 뮤지컬 무대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연계의 관객층 확대 현상은요, 최근 중장년층에게 부렸던 인문학 열풍 등과 일맥상통한다고도 합니다. 문화 감수성을 갖춘 중장년층들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런 공연계 시장 역시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공연뿐 아니라요, 기타 문화 콘텐츠 시장도 같이 그 저변이 확대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 시장 앞으로 더 커지길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기축통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에는요, 250개국 이상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이들 국가의 대부분은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 내에서 이 통화는 계산의 단위,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 저장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 통화의 기능을 갖췄다고 해서요, 그 통화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국제적으로 계산의 단위,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의 저장이라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화만이 국제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 가운데 매우 한정된 몇 국가의 통화만이 이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세계 통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일례로 금은요, 이 상품의 가격이나 환율의 표시에 적용할 수 있는 계산의 단위로도 적합합니다. 그리고 금은 또한 어느 국가에서나 국제거래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 금은 인플레이션과 전쟁, 혁명 등의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즉, 금은요, 대외 거래에 통용되고 동시에 지불 준비 수단으로 인정되는데요. 이와 같이 금을 국제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시대가 근본위 체제의 시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이 확장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요, 금으로는 필요한 무역 결제나 지불 준비 자산을 충당하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부족한 금 이외에도 미국 달러를 추가적으로 국제 결제 통화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산 능력이나 국부의 관점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세계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 통화 시스템이 금본위제도에서 금환본위제도로 전환된 것이죠. 이 금환본위제도는요, 금을 국제거래의 주된 지불 준비 자산으로 간주하는 금본위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금을 주된 국제 금융결제 수단으로 쓰는데 발생하는 한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즉, 각국 화폐의 교환 가치를 금이나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 미국 달러화는 국제금융체제의 주된 통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무역의 결제와 각국의 주된 지불 준비 자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달러화가요, 국제 결제 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보 비용 때문인데요. 공산품에 비해서 질적 차이가 거의 없는 원자재나 농산품의 가격은 보통 달러화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을 달러와 같은 특정 통화로 표시하면 특정한 상품의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상품 거래 계약에서도 단일 통화로 표시함으로써 거래의 정보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율을 고정시키는 데에도 하나의 통화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 사이의 환율 결정에도 편리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거래 비용입니다. 페루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페루 화폐인 누에보소를 직접 환전하기도 쉽지 않고 또 환전 비용도 비싼데요. 그러나 달러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는 통화이므로 원화로 달러화를 구입하고 이 구입한 달러화를 사용해서 페루의 누에보소를 매입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리하겠죠. 따라서 달러화가 원화와 누에보소 사이 교환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가치 저장의 기능입니다. 가치 저장의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통화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요. 통화의 미래 가치가 불확실하지 않을수록 그 통화에 내재된 구매력이 보장이 됩니다. 국제금융거래에서 대출과 예금이 주로 달러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상은 이 금융거래에서 달러의 가치 저장 기능을 높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요,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기축통화로의 달러화 위상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외환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달러화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바로 이러한 우려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 가치의 하락이요, 곧바로 달러화의 기축통화 위상 상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화를 대체한 마땅한 다른 통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로화도 엔화도 통화 가치의 안정성 등에서 한계가 있죠. 그렇다면 중국의 위안화는 어떨까요? 이 중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2.8조 달러 이상의 외환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채무도 작고 이 재정 수지도 비교적 안정적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은 최근 위안화를 이웃 국가에게 소개하고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안화 표시 중국 공채의 발행, 그리고 무역 상대국에게 요구하는 위안화 결제 시도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의 기축통화로 부상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하기 위해서는요, 중국은 환율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허용해야 하고요. 동시에 중국은 이 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하죠. 그러나 이런 조치는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초래해서 중국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동시에 급증하는 외국 자본의 유입은 중국 경제의 거품을 심화시킬 수 있고요.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가 급하게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대조적으로요, 미국은 달러화가 제1의 기축통화의 위치에서 밀려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유지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특전 때문인데요. 만약 미국이 달러화 채권이나 달러화를 발행하지 못한다면 미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환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라는 특권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자국의 단기적 이해에 집착해서 막대한 쌍둥이 적자를 지속하거나 달러화를 더 찍어내서 적자를 해결하여 한다면 달러화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달러화 외환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를 투매하기 시작하면 이 달러화는 순식간에 몰락하게 되는 거죠. 달러화의 몰락은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동안 이 굳건한 세계의 통화로 자리 잡아왔던 달러화, 요즘이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치 앞을 모르는 급변하는 이 경제 흐름, 앞으로 이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인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극장에서 사용 중인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영화 Kill Your Darling입니다. 이 영화는 1944년 비트 세대라 불린 청춘 작가들과 그 중심에 있던 치명적인 뮤즈 루시엔, 이들 모두의 삶을 뒤바꾼 어느 날 밤의 충격적인 사건과 비밀을 다룬 미스터리 드라마인데요. 이 비트 세대 대표 작가인 앨런 긴즈버그 역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 다니엘 레드클리프, 천재 작가들의 뮤즈 루시엔 카 역에는 데인 드한이 캐스팅되어서요, 이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작품입니다. 비트 세대는 1950년대 중반 뉴욕과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와 문화에 저항했던 문학가들인데요. 영화는 실제 비트 세대를 대표하는 시인과 그의 뮤즈의 대학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컬럼비아 대학 신입생 앨런 긴즈버그는 한 학교에서 만난 잭 케루악, 윌리엄 버로우즈와 함께 뉴 비전이라는 새로운 문학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심찬 청춘 작가들의 중심에는 매혹적인 뮤즈, 루시엔 카가 있죠. 하지만 의문의 밤, 루시엔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그들 모두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해리포터 출신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스파이더맨에서 악역을 맡았던 데인 드한의 조화인데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이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해리포터 이후 우먼 인 블랙 등에서 연기 변신을 시도해오다가 이번 킬 유어 달링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천재 시인 앨런 긴즈버그로 분해서요, 동성애 연기뿐 아니라 파격적인 배드신까지 선보여서 이 해리포터의 그림자를 확실히 지원했다고 하네요. 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이 데인 드한은요, 영화 전반에 걸쳐 누구보다 매력적인 뮤즈, 루시엔 카를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매우 트렌디합니다. 1944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느낌 위에 이 젊은 배우들의 감성을 한층 담아서요,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네요. 전개 역시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전개와 어렵지 않게 풀어낸 이야기는 그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모로 매력이 있는 영화라서 더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이번에는 액션 영화 노벤버맨입니다. 이 나이를 잊은 피어스 브로스넌이 명불허전 스파이 액션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작품이죠. 노벤버맨은 빌 그랜저의 인기 스파이 소설 데어 아 노 스파이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직 CIA 최고의 요원인 코드네임 노벤버맨 피터. 은퇴 후 평범하게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은밀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이자 차기 러시아 대통령의 비밀을 알고 있는 수행원을 무사히 빼내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임무 도중 의문의 저격으로 살해당하고 그녀를 저격한 사람이 자신의 제자이자 CIA 특수요원인 데이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 전 세계 모든 요원의 타깃이 된 피터는요, 이 사건의 유일한 실마리를 가진 앨리스와 함께 목숨을 건 탈출을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 영원한 사나이 피어스 브로스넌입니다. 제5대 제임스 본드로 많은 관객들에게는 로망을 안겼고요.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단번에 훔친 이 피어스 브로스넌이 이번에는 피터 데버로 역을 맡아 인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았다는 말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요, 휘머리만 곳곳에 보일 뿐 이 피어스 브로스넌의 액션은 젊은 배우 못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노벤버맨은요, 빌 그랜저의 원작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불쾌한 현실과 고독하면서도 외로운 스파이의 모습을 가감없이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주로 과장을 강조했던 스파이 액션물에 비해 신선하며 현실적인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리도 깔끔하고 속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할 틈도 없고 몰입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뻔하디 뻔한 냉전 시대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서 현실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젊은 층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 노련한 액션을 더해서 웰메이드 스파이 액션 블록버스터로 탄생한 완성도 높은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영화 컬러풀 웨딩즈입니다. 영화 컬러풀 웨딩즈는요, 이 프랑스에서 크게 흥행 성공을 거둔 작품인데요. 그 이유는 이 웃음 포인트가 확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웃음 포인트는 이제 그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양한 인종들이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상류층 가족 클로드와 마리는 4명의 딸 중 3명을 아랍인과 유태인, 중국인에게 시집을 보내며 막내딸만큼은 평범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다른 색깔, 다른 문화를 가진 사이들과 장인 장모는 사사건건 부딪히며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얻은 평화건만 이들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죠. 이 막내딸이 아프리카인과 결혼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막내딸에게 기대를 걸었던 클로드는 분노하고 가족들 역시 어렵사리 만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막내딸의 결혼을 방해하기에 이르르죠.
영화는요, 시종 유쾌하고 밝은 분위기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다름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영화의 분위기를 자아내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가족들이 되기 위해 벌이는 고군분투나 이 재치 넘치는 대사들은 러닝타임 내내 관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냅니다. 거기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배우들의 호연 역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어쩔 수 없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각 문화권의 사위들. 이 영화는 결혼식이라는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각자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세 영화 모두 외국 영화지만요, 제각기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번 주 극장가 나들이 역시 다양한 선택지로 풍성할 것 같으니까요, 잘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관련주 휠라코리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휠라코리아의 3분기 실적은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볼 수 있고요, 목표 주가는 13만 원으로 제시됩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요, 각각 전년 동기와 비슷한 1,803억 원, 230억 원으로 전망되고요. 부문별로 국내 및 미국 사업의 매출과 수익은 소폭 역신장하고 로열티 수익은 상반기와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사업은 지난 9월 매출 부진이 3분기 외형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겨울 재고 2월 물량이 동종업계 수준 대비 낮아서 4분기 신상 전략에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업은 지난해 고객사 자사 브랜드 상품 비중이 유난히 높았다면서요. 올 3분기 외형 감소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요, 중국 사업 확장에 주목했습니다. 중국 사업은 ANTA의 리테일 사업 확장 전략에 따라 연말 500여 개의 매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중국 사업 확장과 2016년 아큐시네트 법인 상장이요, 동사 주가의 지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텐데요. 향후 중국의 골프 시장 확대를 감안하면 아큐시네트 법인 상장 후 휠라코리아 지분 가치는 더 부각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휠라코리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입니다. 오늘은 첫사랑에 대해 노래한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첫사랑 단어만 봐도 참 설레는 말일 텐데요.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있겠지만 사실 첫사랑의 기억은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린 시인이죠. 오늘도 류시화 시인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시인은 첫사랑에 대해 어떻게 노래했는지 감상해 보시죠.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 난 흉터를 묻자 넌 지붕에 올라갔다가 별에 부딪힌 상처라고 했다. 어떤 날은 내가 사다리를 타고 그 별로 올라가곤 했다. 내가 시인의 사고방식으로 사랑을 한다고 넌 불평을 했다. 희망 없는 나를 견디기 위해서라고 난 다만 말하고 싶었다. 어떤 날은 그리움이 너무 커서 신문처럼 접을 수도 없었다. 누가 그걸 옛 수첩에다 적어 놓은 걸까? 그 지붕 위의 별들처럼 어떤 것이 그리울수록 그리운 만큼 거리를 갖고 그냥 바라봐야 한다는 걸.
별에 부딪힌 상처란 이 저 높은 곳, 꿈에 다가가다가 부딪힌 상처일 텐데요. 사실 원하는 것이 저 높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려고 다가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희망 없는 많은 날들을 견뎌야 할 만큼 인내심도 많이 필요하죠. 첫사랑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든 조건 없이 갖는 그 동경. 그렇게 멋모르고 다가갔다가 별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노랫말 중에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들 거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첫 꿈에 대한 동경이든 첫사랑이든 이 옛수첩에 적혀 있는 것이라면서요. 이 어느 정도 그리운 만큼 거리를 갖고 바라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 쌀쌀한 가을,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더 진하게 다가오는 계절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이 그리우신가요? 그리운 것이 있다는 것, 그건 예전 시간이 그만큼 아름다웠고 그토록 잘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충실히 달려왔습니다. 어느새 주말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